안녕하세요. KR 저비NL의 유진입니다. 1편 신상정보 그리고 2편 학력에 이어서 오늘은 3편 경력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경력은 어떤 건가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인턴이나 알바를 했다면 그것도 경력일까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처음 직장을 구하는 건지 아니면 이미 몇 번의 경력이 있어서 이직을 하는 건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졸업 후 첫 직장을 구하시는 건가요?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한 아르바이트, 인턴, 그리고 학력에서도 강조했었던 학생회 같은 경우에도 경력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이직을 하는 거라 이미 몇 번의 경력이 있다면 굳이 몇 년 전에 했었던 인턴이나 아르바이트까지 언급할 필요는 없겠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회사 그리고 직책에 가장 필요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경력을 적을 때에도 이 경력이 이 직책에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잘 판단을 하고, 만약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도 그것과 가장 유사하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 건지를 언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일자 기재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학력에도 포함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은 경력을 적을 때 연, 월, 일 어느 순서로 적으시나요? 사실 그 순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패턴을 사용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네덜란드에 있는 또는 다국적 회사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현지에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게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월, 연 순서로 기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특히 년, 월 순으로 쓰는 게 더 익숙하실 텐데요. 네덜란드에서 취업을 하실 때는 월, 연 순서로 쓴 CV를 보는 것이 더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게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부분은 보통 경력을 적을 때 회사명과 직책을 당연히 적지만 어떠한 일을 하는 회사이고 어떤 팀에서 일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적는 분이 많이 없어요. 하지만 리크루터 입장에서는 그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했던 팀은 몇 명인지 어떤 일을 담당하는 팀이었는지 궁금해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HR팀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얘기해 봅시다. 이럴 경우에는 보통 기업명과 내 직책, 리크루터만 적는 게 아니라 HR팀이고 HR팀에는 몇 명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회사는 오일앤가스에서 리크루팅하는 업체다 라는 식으로 조금의 배경 설명을 하면 리크루터 입장에서는 어떤 환경에서 일을 하고 어떤 업무 성격을 띠는 팀에서 일을 했는지 파악하기가 더 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그 주기, 그 다음에 어떤 성과를 냈는지를 수치화하는 겁니다. 리크루터를 기준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매일매일 또는 매달 사람들을 리크루팅 했다. 이렇게만 적으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하지만 매일 최소 3명 이상을 리크루팅 했다 라고 적으면 그 글을 읽는 리크루터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매달 몇 명 이상의 성과를 냈구나 라고 구체적인 수치를 참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케팅 직책에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는 매달 몇십만 유로 이상의 버젯을 가지고 마케팅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리크루터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구나 라고 좀 더 구체적인 성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업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분석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했던 주요 업무는 무엇인가요? 이것에 대해서 앉아서 내가 매일 또는 매주, 매달 또는 매년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것을 목록화해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목록화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업무들을 3개에서 5가지, 만약에 일했던 기간이 길어서 많이 필요하다면 한 최대 7개 정도까지 정리를 해보세요.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했던 책임이 가장 큰 업무를 가장 위쪽에 배치하고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은 것을 아래쪽으로 배치해서 리크루터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업무가 맨 위에, 그리고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은 것은 나중에 적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주요 업무를 적을 때 주기를 적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예산에 관련된 일을 했다면 예산에 관련된 일은 보통 연초나 연말에 한 번 정도 하죠. 그러면은 거기에는 매년 예산 관련 업무를 했다. 그래서 annually 어쩌고 저쩌고 버젯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좋겠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일 하는 업무가 있었어요. 매일 고객에게 전화를 해야 됐으면 매일 고객에게 전화를 해야 됐다 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주기를 적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업무를 한 것만 적으면은 사실 리크루터 입장에서는 그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했던 업무가 중요한 것이 왜 중요한지는 그것을 통해 여러분이 얻은 성과를 적었을 때에만 완성이 됩니다. 네덜란드 CB 같은 경우에는 레퍼런스에 대해서 언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레퍼런스가 중요한 이유는 리크루터나 팀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예전에 일했던 곳에서 어떻게 일했는지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곳에 CV를 넣는데 그런 것을 적는 게 부담스럽다면 reference available upon request 등으로 적어서 필요한 경우에 레퍼런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적으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직을 결정해서 지금 다니고 있는 또는 예전의 직장의 팀장에게 얘기를 했는데 팀장이 먼저 적극적으로 너는 나를 레퍼런스로 적어도 된다. 너가 만약에 레퍼런스가 필요하면 나에게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을 해도 된다. 라고 한 경우에는 그 사람의 동의를 얻어서 CV에 아예 넣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리크루터 입장에서는 reference upon request를 보면 이 기본적으로 요구를 할 수 있구나 정도는 확인이 되지만 만약에 이미 어떤 그 예전에 일했던 팀장의 이름과 그것을 적으면 여러분들이 그 예전에 일했던 거에 대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다. 본인도 책임감을 갖고 일했다라는 것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동의된 부분이라면 적극적으로 기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처음 직장을 구하는 거라 레퍼런스를 할 수가 없나요?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대학을 졸업하셨다는 전제하에 대학교 교수님을 레퍼런스로 적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듣던 과목, 여러분의 논문 지도 교수님 또는 여러분이 인턴을 할 때 도와주신 교수님이 계시다면 그분들께 미리 양해를 구해서 레퍼런스 레터를 받아놓으셔도 좋고 그분들의 동의를 구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레퍼런스로 활용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레퍼런스 활용은 굳이 CV를 통해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께서 이미 일한 곳에서 팀장이 적극적으로 너에게 레퍼런스를 해주고 싶다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링크드인에 공식적으로 남겨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이런 경우에는 리크루터도 링크드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접 지원하지 않은 회사에서도 리크루터가 공식적으로 등록된 레퍼런스를 확인하고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연락을 줄 수도 있습니다.